오늘 사연은 김영철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72살이 된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가 성공한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서울 한복판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대저택만 해도 꽤 알려져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이룬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어린 시절은 늘 배고픔과 싸워야 했죠. 부모님은 늘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뛰어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고 작은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죠. 한 푼, 2푼 모은 돈으로 20대 중반에 작은 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 감각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손님들에게 잘 대해주고 시장 흐름을 읽으니 돈이 하나둘 모였죠. 제 인생의 전환점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진 게 거의 없어 외상으로 물건을 떼어오며 장사를 했고 몇 번 부도가 날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남보다 앞서가겠다는 신념 하나로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빚을 내서 서울에 땅을 사고 그 위에 가게를 열었죠. 그 결정이 대박이었습니다. 도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 후로는 자산을 늘리는 일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 시절 제 곁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부터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었죠. 제 아내는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여성이었습니다. 3명의 자식을 키우며 늘 저를 뒷바라지해 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그때까지는 아이들도 착하고 가족끼리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게 큰 행복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서로를 보듬어주던 자식들이 점점 제 곁을 떠났습니다. 바쁜 생활 탓이려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 무렵 제가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게 화근이었죠.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죠. 나는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다. 다들 그렇게 알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아이들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저희는 재산 같은 거 욕심내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술 더 떠 저희는 다 아버지 뜻에 따를 겁니다 라며 말을 맺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행동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핑계로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아버지가 걱정돼 온다는 거였지만 자주 묻는 질문은 대개 이랬습니다. 아버지,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어떤지 아세요? 이 집도 많이 올랐겠네요. 팔 계획은 없으신 거죠? 둘째 아들은 저녁마다 전화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법도 복잡하니까. 막내딸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도 없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아버지, 요즘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더군요. 그 애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할 리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있었죠. 혈압이 높아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온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젠 연세도 있으신데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관리하기 쉬우니까요. 내가 재산만 없으면
짐 덩어리란 말인가 싶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나눌지, 재산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생각하는 계산기로 가득 차 있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나를 돌볼 사람을 새로 찾아야겠다고요. 그렇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젊고 싹싹한 간병인이었죠.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줬고 면접을 보고 나서 마음이 들었죠. 이름은 수민이라 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차분하고 진중한 태도와 깔끔한 말투가 신뢰를 주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 그리고 약간의 간병을 맡길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 들어오자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들었어요. 간병인을 들이셨다면서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병원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해줘서 말이야. 아버지, 요즘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 안 보셨어요? 간병인이 어르신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 많다던데요. 재산 얘기가 나오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사람부터 의심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그저 괜찮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엔 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잔뜩 서려 있더군요. 아버지, 저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 수민 씨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집에 젊은 여자를 들이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뒷말을 들을까봐 내 선택을 바꿔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딸의 속내는 뻔히 보였죠. 수민을 견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며느리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딱딱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 간병인분 신원 확인은 제대로 하셨어요? 신원 확인이라니? 병원에서 추천해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요즘 그런 사람들도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몰라요. 특히 젊고 예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대놓고 예쁜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에 황당했지만 수민이 들을까봐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점점 더 수민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늘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죠. 아버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던가요? 혹시 돈 얘기 꺼낸 적은 없어요? 조심하세요. 괜히 다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이쯤 되니 나도 조금은 불편해지더군요. 수민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식들의 태도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수민의 행동은 더욱 눈에 띄게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내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알아서 준비했고 혈압약도 시간에 맞춰 챙겨줬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날 위해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녀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저 날 조종한다고 오해할 게 뻔했으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가족 모임에서 상황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이 가족 모임 자리에서 뜬금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유산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날따라 자식들의 태도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겁게 말을 꺼냈죠. 유산 문제라. 아직도 그런 게 궁금하니? 나는
공평하게 나누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 중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평하게 나눠야지. 그걸 왜 바꿔요? 설마, 그 간병인 때문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자 큰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 간병인이 무슨 속셈으로 들어왔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걱정하는 척 했지만 결국 재산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자식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 니들한테는 유산을 나누는 게 공평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다르게 보인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끝이 났습니다. 자식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나는 그날 이후로 더 강하게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민이를 집에 들인 날, 난 그저 단순히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병원에서 추천한 만큼 기본적인 신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죠. 처음 몇 주 동안은 거리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조심스러웠고 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수미는 기본적인 집안일을 맡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약 챙기기 같은 일들을 묵묵히 해냈죠. 그녀가 만든 음식을 처음 맛봤을 땐 꽤 놀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오랜 시간 내 손으로 대충 때우던 밥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성스럽더군요.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처음으로 내가 사람다운 식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수민이 내가 앓는 만성질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수민은 직접 메모를 하며 내 복용약과 식단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더군요. 혈압 관리에는 염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오늘부터 국은 조금 싱겁게 끓일게요.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세심함에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에 무관심할 거라 생각했는데 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까지 세세히 물었고 내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나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매사에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어머니를 간병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내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눈치를 보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고생하신 이야기 들어보니 제가 많이 배우게 돼요. 저희 아버지도 젊은 시절 사업을 하셨는데 결국 실패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항상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젊은 시절과 오버랩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식들이 내 진심을 몰라줄 때의 공허함이 나만의 경험은 아니었구나 싶었죠. 며칠 후엔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아둔 약통을 잘못 잡아 떨어뜨렸는데 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허리가 굽어 힘들게 약을 줍던 나를 보며 수미는 급히 달려와 대신 약을 모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일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누군가 진심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준 게 오랜만이라서일 겁니다. 그날 이후로 수민과 나는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친절을 베풀되 선을 넘지 않았고 나 또한 그녀를 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저녁 내가 평소 아내와 함께 듣던 옛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 난 그만 그 시절이 떠올라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수민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내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이 내 삶의 전부였다고요. 수민은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마 어머님도 아버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 걸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위안이 되더군요. 내가 지금 혼자라는 사실에 대한 외로움도 그녀와 함께 이야기하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단순히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일상 속 작은 틈을 채워주는 사람이었고, 내가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졌고, 그런 내 마음을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수민이 내 곁에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수민과 혼인신고를 한 건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나 스스로도 망설였죠. 이 나이에 혼인신고라니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생각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수민을 단순히 간병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가족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던 자식들보다 더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한 날 나는 마음 한켠에 후련함과 동시에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진 건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어쩌다 공문서를 확인하며 혼인신고 사실을 알아내고는 즉시 자식들끼리 모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셋 모두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뒤를 딸과 둘째 아들이 따랐습니다. 딸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한 손에 서류를 들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둘째 아들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간병인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분노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미리 준비해둔 말들을 꺼내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뭔데요? 간병인이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러 온 사람이지 아버지랑 결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뻔한데 왜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격앙된 반응을 차분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뭘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내가 힘들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자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던 대로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두겠다.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을 생각이다. 이 말을 꺼내자마자 자식들의 표정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평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수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 씨도 상속인으로 포함할 거다. 그만큼 이 집에서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니까.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가 대체 뭘 했다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유산을 가져가요? 둘째 아들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변호사한테 알아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든 뭐든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라.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그저 재산을 가진 노인으로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날 이후 자식들은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뒤 집 근처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수민이 외출하고 돌아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집 주변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수민이를 감시하라고 사람을 붙였느냐? 큰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감시한 적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직접 수민의 약점을 찾으려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둘째 아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딸이 어느 날 찾아와 내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아버지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아세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낼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움직이는 자식들을 보며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자식들의 뻔뻔한 음모가 드러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민이 아침부터 어두운 얼굴로 내 방을 찾아왔죠.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자식들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수민의 뒤를 캐며 사진과 자료를 모아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건... 나는 자료를 넘겨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 과거에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심지어 어머니를 간병하며 학교를 휴학했던 사연까지 모조리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본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내가 믿었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치졸한 짓을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 씨, 걱정하지 말아요. 이 모든 건 내가 처리하겠소. 나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고 그 길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자식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생각이었죠.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나는 유언장을 완벽하게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재산의 70%는 내가 평생 지원해왔던 장학재단과 복지단체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산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30% 중 일부만 수민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내 복지와 생활을 책임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는 각자 소액의 생활비만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결정을 담은 유언장을 변호사와 함께 공증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이를 번복하려 해도 손뗄 수 없는 문서였죠. 며칠 뒤 나는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이젠 모든 걸 밝힐 때라고 생각했죠. 자식들은 불안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시길래 갑자기 저희를 다 부르셨어요? 나는 천천히 자식들을 둘러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수민 씨에 대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 말에 자식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딸이 억울한 듯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저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아서. 그게 바로 문제다. 너희는 날 걱정한 게 아니라 너희 재산이 줄어들까봐 겁이 났던 거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무도 더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수민 씨는 내가 평생 지원해온 장학재단의 수혜자다. 내가 직접 보고 믿고 데려온 사람이고 너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식들이 보낸 자료들을 꺼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뒤를 캔 덕에 수민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나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너희는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을 모욕한 거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최종 유언장을 꺼내 자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다. 너희는 이 집도, 이 건물들도, 내 은행 잔고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큰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아버지 자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식으로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 준 적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건 가족의 애정이었지만 너희는 내 돈만을 원했다.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한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로 돌아왔죠. 얼마 후 내 재산이 사회로 환원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후회하며 나를 찾아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수미는 내 곁에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함께 해온 재산을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 교훈이 자식들에게 깊이 남길 바라며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